안녕하십니까. 염블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.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요즘 뭐 날씨가 하루 더웠다가 비 내렸다가 네. 오락가락합니다. 열대야 때 잠은 잘 주무십니까? 아니 저희 집은 약간 산 밑에 있어가지고 아. 덥지는 않은데 주식시장이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전선이 낀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좋았다 나빴다 하는데 이게 좀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좀 시장의 장마도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비유가 좋습니다. 뭐 이번 주 시장 말씀대로 많이 오르내렸는데 뭐 주요 이슈들, 변수들이 뭐였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. 이번 주 초반은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주 초반에는 뭐 사실 거의 2,300을 또 한번 깼었잖아요. 깼다가 그래도 이제 주 후반 목요일, 금요일 이렇게 이제 이틀째 좀 증시가 좀 급반등을 좀 해주면서 2,300 이제 중반까지는 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팔았는데 이번 주는 좀 샀어요.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됐던 것도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기관 투자들이 좀 연속적으로 사주면 좋은데 뭐 하루 사면 또 다음날 파니까 뭐 그 점은 아쉬웠지만 외국인의 매수도 좀 유입이 됐고 또 거기다 원달러 환율이 1,300원 넘어갔다가 다시 1,300원 밑으로 좀 꺾이면서 이 원달러 환율의 좀 안정성도 증시에 우호적이었던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동안은 사실 악재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는 호재도 좀 일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현실화된 건 아니지만 CNN에서 러시아가 휴전할 것 같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한 번 있었고 또 대중국 이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그 중국 수출품에 대한 이제 관세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에 언론 보도까지 좀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좀 과거보다는 좀 좋아지는 쪽으로 갔었고요. 또 거기다 가장 전 세계 시장을 괴롭혔던 것 중에 하나가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뭐 급등락을 했지만 어쨌든 하루에 뭐 8%나 폭락하는 모습이 좀 나왔었잖아요. 그래서 물론 이제 8% 급락한 당일날은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경기 침체 공포가 생겨가지고 다음 날은 또 반대로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이긴 한데 유가의 어쨌든 안정도 증시에는 우호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의 주인공은 어쨌든 삼성전자였던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게 꼭 징크스가 있는데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 급락하고요. 예상보다 안 좋으면 급등을 해요. 근데 목요일날 예상보다 사실 안 좋았잖아요. 근데 그날 3% 주가 올라와서 역시 징크스를 깨지 못했는데 아무튼 주가가 좀 급반등을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좀 강하게 이끌었고 그 영향으로 사실 대만도 올랐고요. 또 미국의 나스닥의 반도체 지수까지 이끌어줄 정도로 이번 주는 삼성전자의 좀 움직임이 시장을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. 그 말씀대로 유가도 좀 내렸고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약간 안정세지 않습니까? 이건 이제 보면은 어떤 물가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는 호재인데 또 침체 우려를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악재이기도 하고 약간 양면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. 지금 앞으로는 어떤 측면이 그러니까 호재 쪽, 악재 쪽 어떤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을까요? 이게 이번 주 증시만 보면 막 이게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. 막 그러니까 당일날 유가가 폭락한 당일날은 이제 드디어 경기 침체가 왔구나, 진짜 올 게 왔네. 그래서 증시가 완전히 급락을 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죠. 사실 당시 또 아시아 증시가 다 급락을 했어요. 그래서 처음엔 좀 안 좋게 작용을 했는데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 그 무역 수지 적자의 가장 큰 이유가 국제 유가 상승 때문이거든요. 근데 결국엔 유가가 이렇게 안정화된다는 건 국제 유가가 하향 조정되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될 거다. 또 기업들의 비용이 완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해석이 나오면서 또 다음 날은 또 시장이 또 다르게 움직였던 흐름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근데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지금 유가도 여전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어요.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국제 유가가 70달러였거든요. 그러니까요. 지금 100달러니까 아직은 높은 거 맞죠. 이게 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진짜로 이제 물가가 정말 우리가 예상한 것만큼의 좀 안정화, 경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물가 상승률을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제유가 수준은 대부분 한 70달러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무역 수지가 좀 적자잖아요. 무역 수지에 그래도 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분기점은 100달러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100달러 안쪽으로만 어쨌든 좀 내려와 주면 무역 수지가 여기서 수출만 확실히 줄지 않는다면 무역 수지는 조만간 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분명한 건 방향성 면에서는 물가가 좀 조금씩 꺾여는 간다. 다만 이제 본격적인 물가 안정화, 그래서 연준이 이제 뭐 금리를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동결까지 가려면 그거는 좀 시간은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지금보다 한 $30 정도 더 떨어져야 네. 뭐 그런 기대도 해보겠네요. 예. 이 글로벌 약세장에서도 중국 뭐 증시는 좋지 않습니까? 거의 최근 한 달만 보더라도 거의 홀로 강세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좀 본격화하고 또 뭐 봉쇄는 뭐 다시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약간 약화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졌는데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중국이 좋아지고 중국 증시가 뜨면은 우리한테도 온기가 좀 올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없었거든요. 뭐, 맞아요. 그러니까 언제쯤 돼야 예. 본격적으로 온기가 좀 우리한테도 올까요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했죠. 원래 중국하고 한국이 좀 약간 비슷하게 갔는데 과거에는 예, 뭐 동조가 돼 있다죠. 근데 완전히 디커플링이 돼가지고 6월에 중국은 올랐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꼴찌를 했거든요. 수익률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. 예.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 효과를 전혀 받질 못했고 결국 이런 것 같아요. 이제 그 양국 간에 이 통화 정책 사이클이 완전히 지금 다르잖아요. 중국은 돈을 풀고 경기를 이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금 물론 한국이 경기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물가 때문에 경기를 지금 눌러버리고 있거든요. 금리를 올리면서. 네.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긴축 사이클이고 중국은 이제 완화 사이클로 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. 이번 그 위기에 가장 큰 진앙지는 사실 유가잖아요. 에너지 가격인데 우리 한국은 어쨌든 비싼 원유를 계속 수입을 합니다. 그러니까 무역수지 적자 나는데 중국은 무역수지가 흑자예요. 예. 그 이유가 러시아 우랄유를 계속 수입을 하니까 한 지금 유가보다 30% 싼 것 같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수지가 흑자입니다. 중국은 전쟁으로 오히려 특수를 네, 누리는 특수를 누려버렸어요. 경우네요. 거기다 이제 뭐 지방 특수채권 발행해서 경기 부양한다 그러죠. 무역수지는 흑자죠.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. 지금 환경 자체가. 그래서 이게 예전과 지금 중국과 한국의 이렇게 디커플링 하는 거는 결국 이런 뭐 지정학적 뭐 차이점도 있고 또 통화 정책의 차이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지고 지금의 이런 좀 굉장히 증시 디커플링을 만든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뭐 그래도 조금 지나면은 중국이 이제 좀 더 경기가 나아지면은 우리한테는 결국은 뭐 좋다고 봐야 되겠죠. 네, 그래서 중국 증시, 그러니까 중국 증시나 경제가 어쨌든 살아나야죠. 살아나야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의 홍콩까지 우회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전체 수출이 한 30%가 넘거든요.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어쨌든 부양은 증시에 이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뭐 최근에 약간 1,400원 정도로 안정이 됐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1,350원, 뭐 심지어는 1,4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이른바 뭐 다수설 좀 대체적인 예상은 환율 전망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일단 대외적으로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는 거,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겨버린 거죠. 네. 그게 좀 컸었고, 그리고 유로존이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. 유럽이 뭐 독일 지금 뭐 경기 침체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.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었죠. 이 두 가지가 대외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했고,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역이 우리나라 계속 좀 적자잖아요. 적자니까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. 근데 5월달 경상수지는 흑자로 네, 바뀌었더라고요. 경상수지 흑자인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역수지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그 대내적인 요인 하나 있었고 또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, 한국은. 근데 반도체 경기 안 좋다고 다들 얘기하잖아요. 모두가 다 올해 연말까지는 반도체 꺾인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물론 선반영이긴 한데.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주가 빠지고 하이닉스 빠지고 이건 한국만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다 안 좋아요 사실은. 이 두 가지가 좀 맞물리면서 또 대내적인 요인으로 환율에 좀 악영향을 좀 줬던 것 같은데 어쨌든 1,400원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 게 그때 1,400원 넘어갔을 때 옛날에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요. 금융위기 때. 그때는 이제 부채 위기라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가 터지는 시기잖아요.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아니다. 그래서 부채위기가 터질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1,400원, 1,500원까지는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. 다만 이게 1,300원 이상에서 계속 좀 유지를 할 거라고 좀 보는 이유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어쨌든 미국이 계속 긴축 사이클을 아직은 밟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다. 이게 좀 한 가지 이유고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가 당장 뭐 해소될 상황은 아니다. 물론 이제 유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. 유가가 그렇겠네요. 또 꺾여버리면 뭐 이 예측이 안 맞고 원달러 환율도 급격히 내려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국제유가가 $100 이상에서 계속 유지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환율도 쉽게 내려가기 좀 어렵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당분간은 1,300원 초반에 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레벨은 유지되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유지는 되겠지만 변수가 또 바뀌면
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결국 국제 유가. 그리고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좀 만약에 괜찮아 버리면 또 우리나라 또 무역 수지도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더. 그래서 대외 환경적으로는 또 중국, 또 거기다가 엔화와 유로화도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엔화 유로화가 지금 너무나 약해요, 사실. 근데 사실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또 국제 유가예요, 사실은. 유가가 원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본도 지금 적자 보고 있어요, 무역 수지가. 그 유가 때문이고. 독일은 천연가스. 그러니까 독일도 30 몇 년 만에 뭐 무역 수지 적자 나왔다고 했으니까. 근데 그 원인은 원자재잖아요.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. 그래서 결국엔 이 유가나 천연가스 원자재 실타래가 풀리면 환율도 급격히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겠네요.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계속 원자재 가격의 추이인 것 같습니다. 유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외국인들 많이 팔다가 이번 주에 좀 들어왔지 않습니까?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? 이번 주에는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1,300억 매수했는데, 근데 이건 좀 특수적인 게 블록딜을 좀 했어요, 시간에. 그래서 그 좀 장외 매수가 좀 있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겠고, 두 번째가 삼성 SDI가 403억 매수했고요. SOE를 356억, NC소프트를 351억, 위메이드를 311억, SK하이닉스를 296억, OCI를 288억, 두산 에너빌리티를 225억, HMM을 221억, 크래프톤을 212억 순매수를 했습니다.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에 좀 약간 변화가 좀 나옵니까? 약간 나오는 게,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많이 팔기도 팔았지만 주로 판 게 막 전기전자 업종이었잖아요. 반도체 많이 팔았죠. 많이 팔았는데 이번 주에는 반도체 샀어요. 어쨌든 이게 변화가 생긴 거고,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체적으로 한 1,000억 이상의 어쨌든 외국인 매수가 있었는데 전기전자만 1,500억 이상을 샀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반도체를 좀 이번 주에는 담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는 게 일단 좀 맞는 것 같고, 그리고 그 6월 한 달 동안 사실 전기전자만 4조를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판 거죠. 5조, 그러니까 전체 매도가 5조인데 전기전자 4조를 팔았으니까. 근데 이번 주에는 확실히 이제 전기전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기조는 좀 바뀌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,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달에도 사고 이번 달 초에까지 좀 사는 업종은 제약 업종이에요. 그러니까 확실히 바이오는 지난달에 샀거든요. 근데 확실히 7월 들어서도 계속 매수를 하는 거 봐서는 외국인들은 이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. 기관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했습니까? 기관 투자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습니다. 1,671억 샀고요. 두 번째가 셀트리온 1,105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, 그 다음에 네이버를 1,021억, SK하이닉스를 981억, 카카오를 563억,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475억, 삼성전기를 394억, LG에너지솔루션을 378억, 카카오뱅크를 322억, LG전자를 317억 순매수를 했습니다. 개인들은 이번 주에 주로 어떤 종목을 많이 담았습니까? 그 SKI 테크놀로지를 1,077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하고 같이 했네요. 이건 이제 블록딜보다는 그날 주가가 급락해서 아마 장중에 좀 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을 402억 샀고, 현대중공업을 370억, 기아를 363억, 삼성중공업을 345억,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을 323억, 신한지주를 312억, 한국항공우주를 276억, 그리고 삼성엔지니어링을 268억, 하나금융지주를 268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. 이번 주에 상승한 업종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. 일단 이제 바이오 섹터 좋았고요. 11.6% 정도 올랐고,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. 9%, 또 웹툰 관련주가 8.9%, 영상 콘텐츠 관련주가 7.3%, NFT 관련 기업들이 6.5%, 그리고 교육 관련주가 6%, 인터넷 대표주가 한 5.92% 올랐고요. IT 대표주가 5.85%, 광고 관련주가 5.67%, 또 게임 관련주가 5.61% 정도 올랐습니다. 전반적으로 딱 보시면 금리가 꺾이면서 성장주들이 다 일제히 급등하는 게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아요.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는 것은 시중금리, 시중금리가 국채금리 같은 거. 약간 이제 유가가 좀 빠지면서 안정화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빠졌던 게 뭐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주였잖아요. 근데 이들이 이번 주에는 좀 주인공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그 앞으로 금리가 조금 뭐
긴축 속도가 좀 완화된다, 금리가 좀 뭐 오르지는 않더라도 덜 오른다,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런 성장주들 여기서 많았던 뭐 엔터, 웹툰, 뭐 콘텐츠, 이런 성장주들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더 갈 수 있죠. 이게 금리가 만약에 기조적으로 꺾이는 게 시중금리가 만약에 그게 형성이 되면 이쪽은 금리에 되게 민감하거든요.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워낙 또 많이 빠졌어요. 주가 낙폭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낙폭과대와 금리 하락 효과가 맞물리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데 다만 국채 금리가 또 꺾이지 않고 유지를 해주면 이제 기술적 반등하다 또 꺾여버리겠죠. 그래서 금리 흐름을 좀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걸 감안할 때 전체적으로 봐서 뭐 앞으로 올랐던 업종들 중에서 그래도 한동안은 좀 갈 수 있을 만하다 싶은 업종이 혹시 말씀할 수 있습니까? 이번 주에는 사실 근데 바이오가 너무 올라서 바이오가 사실 올라갔던 배경 중에 하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을 쫓아가지 마시고 적어도 그래도 워낙 많이 빠진 게 사실 뭐 네이버, 카카오도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. 인터넷 대표주. 그러니까 그쪽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. 만약에 금리가 좀 꺾인다면. 완화되면은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차례인데요.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오늘은 이제 신한금융투자의 오강호 심원영 연구원님이 쓰신 제목이 더 뉴라는 이제 제목이에요. 그래서 IT는 IT인데 흔히 말하는 IT 서비스, 그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 이쪽 관련된 보고서입니다. 그래서 거기 관련된 기업들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IT 서비스를 이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 회사로 따지면 회사 내 소프트웨어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주고 유지 보수 같은 것도 해주고 거기 업무 효율도 올려주고 또 이렇게 되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잘 구축을 하면 기업들의 또 비용도 절감되거든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우리가 IT 서비스라고 이제 통칭을 합니다. 주로 B2B겠네요. 네, B2B죠. 거의 이제 기업체에 다 납품한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SI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이제 용어로 불려요.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내 메신저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뭐 휴가 가고 싶으면 거기 뭐 이게 거기 소프트웨어 접속을 해가지고 신청도 하고 옛날에는 다 이게 프린트해가지고 결제받았잖아요. 뭐 ERP 결제 시스템 뭐 이런 거죠.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ERP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걸 전산화해가지고 모든 인적 관리 같은 거 다 해주는.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IT 서비스의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겠고.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요. 이 SI 업체들이 대기업이나 이제 각각의 기업들 있잖아요. 뭐 삼성, 뭐 롯데도 있고, 뭐 하나그룹도 있고, SK, 뭐 현대차 다 있거든요. 계열사들이. 근데 안정적이에요. 매출은 안정적인데 문제는 이익률이 너무 낮아요.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는 못 내는 사업입니다. 그렇죠. 사실. 약간 가벌관계 비슷하게 되니까. 그래서 한 4에서 5% 정도밖에 이익을 못 내서 주가들도 사실 뭐 그게 재미는 없어요. 근데 왜 이제 이걸 주목을 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업들이 여기서 뛰쳐나간다는 얘기예요. 한마디로. 그러니까 자율주행도 할 수 있고 인공지능,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체 내에서도 이런 투자를 지금 하잖아요. 실제 현대차만 해도 자율주행 쪽 투자도 하니까. 그래서 또 정부도 디지털 전환 속도를 좀 빠르게 하거든요. 그래서 공공수주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. 이 기업들이. 그래서 과거에는 약간 우물안 개구리였는데 이게 이제 우물안 개구리에서 조금 우물 밖으로 나갈 수 있다. 그리고 데이터 센터 지금 많이들 설치하잖아요. 사실 뭐 아마존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강점 있는 게 그런 데이터 센터가 이렇게 설치가 되고 클라우드가 되면 유지 보수하는 쪽에 또 강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수주도 예상이 되니까 긍정적이고 그리고 기업들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투자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놀랬던 게 공급망 관리하고요. 그 다음에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좀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 많이 투자하려고 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. 이걸 좀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부분 이 SI 업체들이 담당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한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로는 삼성그룹의 이제 SI 업체인 삼성 SDS 여기가 있고 롯데그룹에는 롯데정보통신 이 회사 같은 건 메타버스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는 현대오토에버 이 회사가 이제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세 개 회사만 나와 있는데 사실 되게 많은 기업이 있지만 이 보고서에는 이 세 개 기업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
막 업종별로 희비가 네. 하루가 다르게 이제 뭐 바뀌지 않습니까? 네네. 이런 점을 좀 감안해서 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주 증시 정도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업종은 어느 쪽일까요?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분명한 거는 지금